안녕하세요, 대모님. 제가 작년쯤에 작성한 파견지에서 후임이 CEO와의 갈아버린 썰이 썰렁썰렁 유튜브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서 카페에 방문을 잘 못했던 바로 그때 그 작성자입니다. 오늘은 전설에서 언급했던 파견지 관련 비문썰 하나 더 풀어볼까 해요. 전설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견 가는 방공부대는 통신을 무조건 정상화하기 위한 CEO와의 열람을 생각으로 많이 합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통신 상태가 엉망이라 비문 보관함에 비문을 꺼냈다가 정상화되면 다시 넣어서 잠궈버리고 한 5분 뒤에 또 먹통되면 다시 비문 꺼내서 세팅하고 하는 개빡치는 상황. 그렇게 2시간 정도 씨름한 결과 통신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죠. 그 이후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 시간이 좀 남았죠. 본청에서 들고 온 보안인가를 받은 달빛 조각사라는 소설을 뒤적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올라온 선임이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땡땡 선배님, 갑자기 웬 노트입니까? 작업할 거 있어서 소설 읽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잠깐 나한테 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상병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이거 볼래? 그렇게 해서 상병이 보여준 건 바로 캠퍼스 노트에 적혀있는 CEO와의 비문 내용. 정확히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노트 앞면에는 어디서 구해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 3급 비밀 도장까지 하나 찍혀있더라고요. 자기가 노트에다가 그 CEO와의 비문 적은 다음에 앞에다가 도장까지 찍어놨어? 다만 그 상병이 적은 거는 비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건 아니고 속히 말해서 보기 좋게 손질이 끝난 비문이었습니다. 손질이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비문에 있는 내용을 상황에 따라 계산을 거치고 그 후에 계산된 값을 통해서 상황 조치를 하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을 사용할 땐 옆에 이면지를 두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선임은 비문을 옮겨 적고 각 상황별 계산이 끝난 값을 옆에 적어두는 식으로 비문을 계산을 끝내놓은 거였죠. 대학교에서 비싸게 팔리는 황금족보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본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노트에 적힌 내용대로 대응하면 중대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즉각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건 흔히 말하는 인가되지 않은 또 다른 비문이었고 이면지에 계산한 비문값도 끝나면 즉각 세절하는 마당에 노트에다 작성하고 그걸 뻘뻘뻘뻘 들고 다닌다? 머릿속에서 영창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영창에 까딱하면 더 무서운 곳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상병님, 이거 걸리면 개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야, 안 걸려. 야, 걱정 마. 형이 짬이 있는데 임마. 겁에 질린 저를 안심시키는 상병.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뒤 사고가 터지는데 방공중대 행정반에 저희 통신실로 전화가 하나 옵니다. 형님모한 능력몬드 통신실입니다. 나 땡땡땡인데 지금 형네 부대 중대장이랑 대대장 위병소 통과했다는데? 갑자기? 뭐 사유가 보안검사라던데? 아 맞다, 오늘 불시에 검사한다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퍼즐로 자고 있는 상병을 깨웠죠. 혜미, 땡상비님, 중대장하고 대대장 올라온답니다. 오늘 뭐 있어?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시에 보안검사 올 거라고. 오케이. 저희는 어질러진 통신실을 정리하고 중대장과 대대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렇게 두 분이 오셨고 말이 보안검사지 그냥 저희 농땡이 치는지 안 치는지 보러 온 것이었죠.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지만 중대장님이 통신실 내부에 있던 책상 서랍들을 발칵발칵 열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떡하니 3급 비밀 도장이 찍혀있는 캠퍼스 노트가 튀어나왔습니다. 노트와 안의 내용을 본 중대장님께서는 개극 대노하셨고 대대장님께서는 그 노트가 뭔가? 라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나름 변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택도 없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건 통신실 CCTV 확인 결과 이 노트는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저랑 상병이 영혼을 갈아버리며 해명을 한 탓에 해당 노트는 중대장님과 대대장님 보는 앞에서 전부 세절해버리고 저희는 일주일 동안 군장으로 뛴걸음으로 커버할 수 있었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과사장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어요.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군대 아직 안 갔는데 군대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지 그냥 집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서 떨렁 있으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이상한데 산골짜기에 가서 있으니까 그런 게 불편하고 힘들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 군대 가면은 정신이 1도 없습니다. 첫째, 외울 게 개 많아요. 부대 내에 있는 그 선임들 만약에 수십 수백 명이다. 이름하고 군번까지는 모르더라도 누가 누구보다 높은지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3월이고 제가 5월이고 제가 6월이고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6개월 단위로 끊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한 달 단위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달 단위로 전부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압종법 써야 돼가지고 같은 상병인데 땡땡 상병님께서 땡땡 상병님 오라 땡땡 상병 오랍니다. 이러면 내가 걔보다 후임이야? 팍 생각해.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아 이러면서 막 따라오고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막 이래. 그런 퀴즈들이 매일매일이 수백 개의 퀴즈야. 누가 그래요? 인터넷에? 뭐 군대 가면 2년 동안 막 공부하다 나오는 거 아니냐고. 공부하다 나오지. 군대에 관련돼서 탱크 얘가 지금 뭐 면적이 전장이 몇이 전고가 몇인지 엔진 힘이 몇 마력인지 막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막 자기가 정부라고 써있는 것들 기계에 대해서는 다 외워야 되거든. 구동반 막 이런 거 재원 같은 거 막 다 외우고 그 총기 재원부터 해서 총 안에 들어가는 거 막 놀이새 명칭 다 외워야 되고 막 그것만 외워? 훈련할 때 임무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 거기 나아가서 중대 임무는 뭔지 대대 임무는 뭔지 나아가서 그 연대 임무는 뭔지 사단 임무는 뭔지까지 전부 다 알고 계속 다 말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막히면은 막 진짜 꺼내서 이렇게 복기라도 해야 될 정도로 외워야 될 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훈련할 때.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잠은 또 존나 안 재워. 8시간 7시간씩 잘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근무 빡센데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퐁당퐁당으로 진짜 뒤져요. 군대 가기 전에 아유 거기서 훈련받고 이런 거 힘들고 그냥 내무생활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거 힘들겠지. 이벤트고 다 부가적인 거예요. 제일 빡센 것들은 내무생활에 있으면서 필요한 그리고 훈련하면서 필요한 그리고 근무 수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복잡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와는 완전 다른 곳이야. 그냥 뭐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 다른 곳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이에요. 마치 정말 경험해봤다 그러면은 보이스카웃 같은 거 그런 거 보이스카웃 갔다 온 거 그런 거 막 수학여행으로 막 그 가가지고 막 조교들 있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이런 거 그런 거에 한 43,00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활에 묻어있는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녀야 돼. 막 하여튼 이상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비문 뭐 CEOI 이런 거 나오죠. 군대에서 외워야 되고 군대에서 알아야 되는 수억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게 비문이 뭐지? CEOI가 뭐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런 궁금증이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 생겨요. 비문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책자 같은 건데 거기에 암호같이 막 뭐 여러 가지 글자가 써있고 혹시 어렸을 때 그 디스켓에랑 암호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그 디스켓 써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게임 스타트할 때 그 암호 표가 있어야지 뭐 F에 4에 F열 해가지고 찾아서 숫자 2개 집어넣고 뭐 2에 30열 막 해가지고 막 찾아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디스켓 그 부팅하고 막 이랬던 게임들 저는 옛날에 삼국지 뭐 연인가 그걸 그렇게 플레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에는 게임이 그렇게 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설명해봐야 그때 그런 걸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 갔다 왔겠죠. 뭐 아니면은 뭐 공익이라서 모르시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갔다 오셔서 모르시던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할 테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겠거든. 뭘로 비교해야 되나? 여러분들 OTP 카드 있죠? 은행 가면은 OTP 카드 이렇게 눌러서 앞에 그 액정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말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OTP 카드 쭉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찾아가지고 숫자 넣어야 되잖아요. 또 은행 그 할 때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알파 탱고 막 이런 거 써있고 막 그런 거예요. 보안 카드를 수십 배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비문 CEOI가 거기 들어가는 코드 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못해도 한 군단이 그 암호표를 써요. 이게 뭔 얘기냐? 전쟁이 나면은 보안 채널로 서로 접속해야 되거든? 그냥 무전기에다가 야 너 3번 채널로 맞춰놔 나도 3번에 맞출게 그냥 이러고서 여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야. 비문에다가 막 그 한 걸로 갖다가 그걸로 암호로 전보 쳐가지고 뭐 몇 번째에 있는 그 코드 몇 번째 코드에서 6개에서 막 8개의 막 그 코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맞춰요 주파수를.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통신한다고. 근데 전쟁 나면은 그걸 쓰려고 그렇게 한 건데 만약에 비문이 밖에 외부에 유출됐거나 누구한테 사진이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 군에 있는 비문을 다 바꿔야 돼. 그게 나리샤리야.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개 손해인 그거 막 엄청 많이 뽑아야 되거든. 여튼 군대에서 항상 보안 그러는데 사실 컴퓨터 암호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도 그러면은 컴퓨터 오한마로 그냥 부시고 수기로 작성하세요. 제가 혓바늘이 엄청 크게 나가지고 지금 발음이 약간 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현역 예비역 포함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 눈팅만 하던 제가 공군에서 부사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썰을 풀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곳인데요. 과학고면 엄청 공부 잘하는 데 아닌가? 필자도 이곳 출신이며 현재 전역했습니다. 공군은 3군 중에 비행단, 활주로, 항공기가 주가 되어 적의 항공기를 차단하고 적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는 임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장교로 이루어져 있고 학사장교,
공군 사관학교 임관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조종사들이 몰고 다니는 전투기들의 보수 점검 수리는 누가 하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부사관들이 하게 됩니다. 이 부사관에서도 물론 많은 특기로 나눠지겠지만 항공기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항공기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특기가 있죠. 그럼 공군에서의 부사관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하게도 부사관 후보생, 줄여서 부사후라고 하는데 부사후, 전문하사, 부사관 학군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군인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군 기술고등학교였대요. 거두절미하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짬밥을 더한요. 이 학교의 이름은 과학고등학교지만 마이스터고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마이스터고? 장인? 기술학교? 그러므로 중학교 시절 어디서 좀 날고긴다 하는 친구들이 자원에서 지원서를 보내고 1차 서류, 2차 필기시험, 3차 체력검정 면접을 통해 선발되죠.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군인이야? 네, 맞아요. 충격적이게도요. 저도 인사정보 확인해보니 학교 입학일이 입대일로 돼 있더라고요. 신분 전환일로 떠요. 와, 아무튼 지원을 했든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10대 1의 경쟁을 뚫게 된다면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탕 발림에는 3년간 학비 전액 무료에 학교를 다니는 중병장 월급에 N% 품위 유지비 지급에 졸업 후 장기 보장에 고등학생의 군인 할인 등이 있습니다. 와, 엄청 좋은데? 저도 20땡땡년에 3월 공군 교육사령부에 있는 학교 연병장에서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입학을 해왔죠. 이게 입학이라고는 하지만 입대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훈련소의 느낌처럼 가족들이 떠난 뒤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 입학 직후 일주일 뒤 신입생 적응기간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A 같은 고1 학생을 군인의 신분으로 돌린다는 명분으로 얼차례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학교의 훈육관, 중상사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학교의 3학년 선배들, 총학생회 등이 일주일 내내 전담마크하며 교육하죠. 땅에서 구르고 밤에 점호장 엎드리다가 갑자기 누우라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훈육관님들의 주옥같은 한마디로 눈물이 줄줄 흘리고 중학교 때 겪어보지 못했던 고라니 같은 아침 구보와 군대식 밥, 짬밥을 경험하다 보면 어영부영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 일주일 지나면 뭘 하냐? 이제 수업을 들어요. 군대 내부에 있는 부사관을 교육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위관급 장교분들 소중위로 구성된 일반 교과, 국영수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과목과 부사관분들로 구성된 전문 교과, 항공기 일반, 기관 정비,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듣게 되는 교과목은 1학년 2학기 때 나눠지는 과, 이과, 문과처럼 과가 존재하는데 3학년 중에 정해지는 세부 특기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군사학 집중 요일로서 전투복을 입고 일과를 보내죠. 7, 8교시는 군사학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군인 신분이기에 점호, 아침 뜀걸음, 여러가지 통제 요인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반 학생과 군인 그 어디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신분에 놓인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학교 생활의 꽃, 부사관 교육대대로 가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UN 학도병 관련 법률로 인해서 학생 신분에는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어서 학기 중에는 군장류를 지급받지 못하고 방독면만 휴대해서 방독면 혹은 구급처치 관련 수업을 주로 듣습니다. 일반 부사관 후보생은 12주 훈련을 받게 되지만 저희는 3년 동안 학교 생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절반인 6주 훈련만 받습니다. 이제 방금 20살을 넘긴 저희에게 주어지는 실총과 훈련소에서 처음 받아보는 군장류들을 받으며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끼다가 훈련하다 보면 6주라는 시간이 휙 지나가고 임관이 다가오게 되죠. 3년간 학교 생활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교들이 알려주는 얼차려는 거의 학교에서 다 해본 거였고 이미 공략법도 다 알고 있어서 뛰어다니는 것 빼면 할만하더라고요. 공군 부사관 교육대대는 3보 이상은 무조건 뜀걸음입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시절 오직 한 가지에 꽂혀서 군인이란 길을 선택해 자신의 미래의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 많은 길을 막을 수도 있지만 학교 생활 때 훈육관님들이 통제하에 제한된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생활할 때 사복이 아닌 교복, 전투복, 휴일에도 지정된 파란색 체련복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평일 외출은 고사하고 시험 성적에 형편없거나 벌점이 쌓여서 주말에도 전투복 입고 벌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역을 하긴 했지만 중학교 시절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짧게나마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 대해 이 얘기를 써봤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이 학교입니다. 고등학생과 현역들이 같이 지내는 학교라니 조금은 이상하죠? 제 후배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생하셨고 반응 좋으면 다른 여러 썰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분들, 제 후배들 응원하며 슬슬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늘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리였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내내 군인으로의 삶을 살아서 부사관이 돼서 장기 복무의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꽃다운 나이 3년을 그 군대 같은 곳에서 보냈으면은 장기로 복무를 해야지 왜 전역을 했어? 갑자기 군대 가니까 군대가 안 맞았나? 내가 봤을 때는 부사관들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인 것 같은데 왜 그만두셨을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가? 부사관분들도 호복 많이 되면 돈 많이 받는데 나중에 뭐 진짜 만약에 저 고등학교 3년 다닌 것까지 호봉으로 쳐준다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그래도 웬만한 중소기업에 저거 한 돈은 받을 텐데 뒤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진급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걸로만 봤을 때는 왜 전역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후회가 안 된다고 쓰시긴 했지만 구구절절 그때 3년 동안 그걸 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문을 가지셨었던 것 같은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특이한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이한 곳을 나오고 나면은 후에 공군에서 더 뭔가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 초반에 써있는 것처럼. 근데 왜 전역을 했지? 저는 이 썰이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건데 왜 전역했지? 그게 더 아이러니하네요. 새로운 정보 그리고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선생님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보고요. 저는 이제 갓 예비군 2년차의 따끈따끈한 예비역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예초기용 말통의 휘발유를 받아오다가 군생활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서 키보드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이 썰은 제가 강원도의 모 포병대대에서 일병 개짬 찌끄레기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병은 중대 대신 포대라는 말을 사용하죠. 1포대, 2포대, 3포대, 본부포대, 소대라는 개념이 미비하죠. 이 점을 염두해주세요. 저는 1월 군번의 운전병, 야수교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오니 어느덧 싱그러운 3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입간 곳은 강원도 모 기갑여단 소속 포병대대였습니다. 자대 생활은 그냥저냥 할만했어요. 제 맞선임이 당시 계급이 상병이었는데 전입일 기준으로 다음 달이면 병장으로 진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와, 엄청 차이 나네. 위로 1년 반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1년 반이 아니겠구나. 1년 차이겠구나. 요즘에는 군 생활이 상당히 풀렸죠. 때는 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려는 6월, 저희 대대는 8월 달에 대규모 포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병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에 출동하는 모든 차량들은 출발 수개월 전에 열심히 점검을 받습니다. 모든 소모품류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환하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선임들의 시다를 들며 예쁨 받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수송관님이 모든 포대의 운전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저희를 집합시킨 수송관님 입에서 나온 말은 군용 5톤 포대별로 싹 다 허브 작업 쳐! 그렇습니다. 운전병 군필자라면 다들 아실만한 그 허브 작업. 나는 내가 다 했는데 운전병들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병들이 냉동 사줬는데. 차량 정비가 6월 둘째 주쯤에 시작했는데 정확히 7월 25일 목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데 막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이갈리게 바퀴 빼고 허브 빼고 바퀴 넣고 허브 넣고 계속 반복했죠. 정비병 출신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퀴 빼고 허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 작업 치고 허브 넣고 바퀴 넣어야죠. 당시에는 오른팔만 하도 써대서 포대 별명이 외발집 개일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10이랑 6입니다. 5톤 바퀴가 10개고 허브가 6개라서요.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뒤에 2개가 있는데 그 바퀴가 더블 바퀴예요. 바퀴가 2개씩 들어가 있어요. 힘이 좋아야 돼서 앞바퀴는 그냥 단바퀴 2개, 한 바퀴 하나씩, 그렇게 해서 총 바퀴가 10개입니다. 타이어가 10개란 얘기예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무더운 떼아볕 아래에서 바퀴,
허브, 구리스와 전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니 어마무시하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 부대는 당직대기 차량으로 군 레토나 2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레토나는 군 야전 차량 중에 보기 드문 휘발유 차량이죠. 따라서 주유를 하기 위해 레토나만 따로 유류 저장고 휘발유 드럼통을 열어서 말통으로 옮긴 뒤 보충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저희 수송관님과 군수관리관님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주유한다고 협조를 부탁하면 항상 전쟁이었죠. 또라이야 이거. 왜 지금 휘발유 넣어? 막 이러면서 싸운다니까. 괜히 서로 사이 안 좋으면 괜히 트질 걸. 그럼 뭐 언제 넣어 그러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여단 본부에 중요한 회의가 잡혀 모든 간부들이 당직대기를 신나게 이용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직대기를 이용했다는 날이 레토나 타고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당시 운전병 선임한테 따로 여쭤보니 평소 당직대기 하는 날에는 많이 타야 20km인데 그날 하루만 100km 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전날에도 군수관리관이 꼬장을 부리는 바람에 당직대기 차량에 주유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토나는 기름을 아주 퍼다 마십니다. 기름을 주유해놓고 운행 한번 나갔다 오면 기름이 개눈 감추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죠. 그런 극악연비의 차량으로 100km를 넘게 운행하는데 연료 보충을 제대로 안 했다? 당연히 중간에 차가 뻗었겠죠. 말 그대로 당연히 여단 가는 길에 중간에 차가 멈췄습니다. 자, 이제 개꿀잼 몰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모두 운전병 행정실 옆 운전병 휴가실로 들어가서 상황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행정실과 휴게실은 가벽이 하나 있는 구조라 옆에 있으면 소리가 다 들려요. 군수관리관과 수송관님의 신경전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모든 원망의 화살은 수송부로 쏠리고 있는 상황. 다음날 운행하는 차량들 주유도 안 하고 뭐하나! 대장님의 호통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러자 수송관님은 군수관리관이 전날에 사정이 있다고 자꾸 하여 유류 보충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만 평소 수송관님과 군수관리관 사이를 알고 있던 대대장님도 군수관리관이 꼬장 부려서 기름을 못 넣은 사실을 인지하시게 된 거죠. 그러자 몇 분 후 군수관리관이 씩씩거리면서 수송부로 내려옵니다. 행정실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니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하고 말통을 갖고 오랍니다. 말통 가져와! 그래서 막내 인재가 말통을 들고 군수관리관을 따라갔죠. 쫄래쫄래. 당시 시간은 한낮 오후 3시. 볕이 매우 뜨거운 그런 시점. 군수관리관이 낑낑대며 드럼통을 여는데 소리가 이상합니다. 원래는 덩 하면서 둔탁한 출렁출렁거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탱탱탱탱 하는 가스만 가득 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터질까봐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군수관리관은 에잇 하면서 드럼통 뚜껑을 휙 열어버렸죠.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드럼통 안에 가스로 변한 휘발유가 좁은 드럼통 뚜껑 사이로 액체 상태 휘발유를 힘차게 밀어내어 아주 아름다운 휘발유 분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수 덕분에 군수관리관은 휘발유를 싹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죠. 유류고가 수송부랑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수송부 선임들도 분수쇼를 직관하는 걸 보며 어마어마한 분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길래 수송부 그 멀리서도 여기 유류고에 있는데 그 분출되는 게 보여? 그런 취향인가? 이후로 간부들 사이에서 군수관리관 별명은 휘발유 샤워로 굳혀졌습니다. 다행히 다음부터는 꼬장 안 부리고 유류 보충 요청하면 꼬박꼬박 개원 내려보내주더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무나무33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이렇게 기싸움을 해가지고 스케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부대도 저기 다른 타 부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부대에서 이제 협조 요청 오거나 막 이러면은 쌩 까거나 반 받아주거나, 원래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약간 저희 부대가 전 국토 택배 회사 같은 거라서 두 돈반만 수백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거 뛸 때 병력 수송이나 물자 수송할 때 차 많이 없고 그런데 훈련장 멀고 그러면은 공문이 내려와서 협조 요청이 와요. 근데 바쁩니다. 저희 뭐 훈련합니다. 저희도 자리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벤치 놓으니까 나중에는 조사하러 나오더라고. 누가 꼬질러가지고 위에서 꼬질러가지고 다 털렸지. 족구하고 있었거든 간부들. 개 털리듯 털렸죠. 저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무래도 약간 군대가 생각하는 것만치 그런 작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명, 그냥 병사만 50만 명, 간부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딸려있는 그런 사람들 식구들까지 다 챙긴다 그러면은 뭐 수백만 명이 지금 군대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먹고 자고 거기 근처에서 주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장비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 국토 전체에 그런 수십만 수백만 명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공포썰을 좋아해서 신기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처음 개보건님의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군대 썰을 주로 듣게 돼버린 17군번 28살 청년입니다. 계속 라디오처럼 일할 때 듣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저도 생각나는 그날의 기억을 써볼까 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95%의 팩트와 맛을 살리는 5%의 조미료가 첨가되어 있어요. 우선 제가 있던 부대는 대대원이 100명이 안 되는 부대에 70%가 운전병인 부대에서 자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저는 소형 차량 운전병으로 다들 아이고 소형이면은 개꿀 빨지 높은 분 모시고 운행 나가면서 뭐 만두 먹고 놀고 오겠지 등등등등등 말이 많았던 보직을 갖게 되어서 나도 대대운전병이나 못해도 앰뷸런스 운전병 하겠지? 소형이니까 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부대 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하기 실점. 얼마 지나지 않아 2등병 첫 운전 기량 평가 때 너무 떨려서 오르막 출발해서 시동 그냥 꺼버리고 바로 운전 기량 C. 그냥 긴장해서가 아니라 오르막에서 출발 시동 꺼버리면 그냥 C 맞아요. 그 긴장해서가 아니에요. A는 그냥 어느 때고 무조건 시동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운전하면 안 되는 놈인가? 뭐 운전 안 하면은 작업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라면서 별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정말 작업을 열심히 하는 일병이 되었어요. 운전 안 시키는구나. 수송부 갔는데. 그때 당시 제 만맛선임인 분대장 선임 소형 차량 운전병이 곧 전역을 준비 중이라 야 곧 너도 작전에 나가게 되니까 앞으로 작업 말고 나만 따라다녀 라는 말과 함께 제 일과는 아침, 점호, 밥, 행정반, 집합, 분리수거, 운전연습, 점심밥, 운전연습, 저녁밥 등으로 정말 차만 몰고 정비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하던 대대장 운전병이나 앰뷸런스 운전병이 아닌 전차 수송차량 운전병이 되었어요. 이 차량은 포병대대에 계시는 분들은 자주 보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흔히 갸라도스라고 불리는 탱크를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탱크가 그냥 공도 다니면은 저 궤도 때문에 저 아스팔트가 다 들려 올라와요. 다 까져. 아스팔트는 조그만한 홀이라도 하나 포트홀이 생기면 계속 구멍이 커지는 안 좋은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도로 깔아놓은데 저런 데를 못 다니게 돼 있다고. 그리고 느려 생각보다. 얘를 80km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80km까지 탱크가 달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연비가 이 트럭보다 훨씬 못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트럭으로 옮기는 게 연비면 그리고 도로 보호용 해서 이렇게 탱크를 옮겨요 보통. 이 차량들 제일 앞에 운행 경로와 문제가 생길 시 대비하라고 소대장님을 모시고 컨보이를 하는 소형 차량 운전병이 되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편안한 보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기하기도 하고 운행이 거의 매일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재밌지 않을까? 라는 설레임으로 운행을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소대는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곳이었죠. 들은 대로 정말 매일 운행이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이요. 또한 병사는 저 혼자였고요. 소대장님을 제외하면 전부 주무관님들이었습니다. 또한 원래 운전병들은 작전 전날에 배차가 나오면 미리 작전부대에 연락을 취해서 싸지방의 경로를 미리미리 파악한 뒤 다음날 자신이 그리거나 외워둔 땡땡 사거리에서 우회전, 땡땡 방면에서 좌회전 등을 외워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소대장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말에도 꿋꿋이 작전지를 그려오다가 소대장님 하시는 말씀에 이 짓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야! 지도는 여기 내 머리에 있어! 그런 종이 쪼가리는 의미가 없어! 일병 김트수 그럼 저는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너 선임들한테 물어봐서 작전지 가는 곳 근처 맛집 알아와. 잘못됐나? 작전지는 필요 없고 근처에 좀 더 거리 있더라도 맛집 알아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입대 당시 키 175에 54kg에서 상병이 되기 전 175에 78kg이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몸뚱이를 갖게 되는데 소대장님 덕분에 아직도 강원도에 친구들이나 애인과 놀러가면 저는 맛집 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에 적응해 나가면서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서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전체 면적의 33% 이상이 파열되면 군면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33%는 안 된 상황. 전차 수송 소대에서 운행하면서 몸무게가 급격하게 찐 게 문제인지 전차 수송 차량에 올라온 탱크를 떨어지지 말라고 고정시키면서 무거운 철들을 계속 드러날라서인지 점점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수도병원에서 MRI를 찍었어요. 예상처럼 반월상 연골이 조금 더 파열이 되었고 수술했던 곳이 잘못되었는지 주변 신경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싸제병원을 택하여 바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부대로 복귀했죠. 그렇게 부대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아침 점호도 안 나가 후임들이 밥도 가져다줘 하루 종일 책만 읽어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부대에서 오대기 훈련하는 날 사건이 발생됩니다. 저희 부대는 대부분이 운전병이기 때문에 군장을 싸고 자기 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자기 차량에 던져놓으면 끝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목발을 들고 뛸 수 없는 노릇이어서 누워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최대한 간부 눈에 보이지 말라는 행보관님 말씀에 세월간 구석에 잘 짱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동기들이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오면서 제 옆자리에 있던 알동기 녀석이 자신의 관물대에 군장을 올리면서 느슨하게 조여져 있던 야삽이 제 왼쪽 머리통에 떨어졌습니다. 퉁! 야야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저는 아픈 머리를 모포에 말고 괜찮아질 때까지 한참 보내다가 모포를 머리에서 떼어내니 따뜻한 무언가가 제 얼굴에 흐르며 이미 굳어버린 피들이 모포와 제 머리에서 드득 같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생활관 동기들은 간부님들을 부르러 갔고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지막히 동기에게 말했죠. 야, 이 새끼야. 아무리 놀고 먹는 꼴 보기 싫다고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렇게 행보관님이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셨고 저의 상태를 보시고 저를 의무실에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행보관님은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죠. 야! 이 새끼 들어! 머리에 야삽을 맞아서 피가 나는데 목발로 스스로 걸어가는 게 이상해 보이셨는지 저를 동기들에게 들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6명에게 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때 처음으로 행가리 비슷한 걸 느껴봤어요. 그리고 의무실에서도 우선 상처를 봐야 된다면 식염수를 들고 계시다가 제가 무릎까지 기부스를 한 걸 보시고선 앉혀서 하기엔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의무관님께서 저에게 누워! 일병 잘못 듣나? 그 미용실에서 샴푸하는 것처럼 누우라고.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생각하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지켜보던 의무관이 저를 눕히고 바닥에 머리를 꽂아버리고선 식염수를 쭉쭉 물총 쏘듯이 계속 쐈습니다. 찌역. 그렇게 전 정수리로는 핏물을 빼고 앞에서는 식염수로 머리를 감는 생애 처음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찢어진 부분을 보시고는 간단한 소독과 이거 꿰매야 된다고 하셔서 병원으로 바로 후송 갔어요. 여기까지 제가 들려지고 머리에 식염수로 샴푸하면서 동기들은 그 모습이 웃겼는지 실실 쳐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무사히 마취 없이 머리통에다가 스테이플러? 포치케스? 비슷한 뭔가를 갖다가 꽂아서 붙여놓고 당분간 머리를 감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걸 받게 됩니다. 배나 사과를 포장할 때 쓰던 이것, 의료용으로는 좀 더 짱짱하고 무언가 탱탱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 머리에 왕관 마냥 쓰여졌죠. 와, 거울로 제 모습을 보는데 정말 못나고 처참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지. 그렇게 부대 복귀를 하니 걱정하던 동기들과 선우님들이 제 모습을 보고 한참 우참하다가 결국 다같이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다친 다리는 왼쪽 다리에, 야삽 떨어진 왼쪽 머리에, 간단한 타박상이라고 왼쪽 어깨에 파스. 제 모습은 이랬죠. 저는 그렇게 정말 문자 그대로 의미인 반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엾게 보시거나 안타깝게 보던 분들도 너 이번 연도 3제야 너 조심해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는 8일 것 같은데 야야야 밸런스 맞추게 다음에는 오른쪽도 골고루 다쳐 임마 장난을 많이 치던 간부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너는 내 자식이었으면 아이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제가 PX를 갈 때나 잠시 행정반을 찾아갈 때 간부님들도 저의 이런 모습으로 강제로 우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계속 작전에 나갔던 전차 수송 주무관님들은 저를 반신이라고 부르면서 저는 그렇게 선우님들 간부할 거 없이 데미갓 아닌 하프 비웅신으로 불리게 되었죠. 덕분에 아팠지만 웃으면서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재미있으셨다면 혹한기 때 행보관님 믿었다가 동사에서 뒤질 뻔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송부 반신님께서 올려주신 반신 이야기. 이게 웃으면서 헤헤오며 하호하면서 적었지만 참 군대에서 진짜 몸뚱이가 걸레짝이 됐네요. 그냥 지금은 후유증 없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은 쇳덩어리들이 많고 좀 이렇게 다칠 것들이 많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뭐 전쟁 나면은 뭐 그때서야 뭐 이제 몸 불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몸 조리 잘하시고요. 우리의 몸은 뭐다? 국가의 재산. 군인은 그렇게 불려요. 안녕하세요 개보고님. 유튜브로 눈팅하다가 첫 글 적어봅니다. 때는 제가 복무했던 13년도쯤 저희 사단은 육군 예비사단으로 한 달에 훈련을 4개에서 5개씩 하는 훈련 지옥사단이었습니다. 와... 아니 뭔 이런 데가 있어. 저는 그중에 화기 중대 보급병을 맡고 있었고 마침 행정병인가도 적어서 병기 보급을 같이 맡고 있었죠. 당시의 담배값은 2,000원에서 2,500원. 늦여름 초가을로 넘어가던 시즌 공지 합동 훈련이라는 공군과 함께하는 연대 사격을 같이 하게 되는 훈련이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 기간이었고 그냥 훈련만 하고 복귀하는 정말 간단한 훈련이었습니다.
여차저차 저는 보급병이기도 했고 계급도 상말이 지난 상황이라 꿀을 빨기 위해 보급관 눈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가며 산더덕을 채취해가면서 영양 간식 금방을 뒤져가며 농땡이를 피다 보니 훈련 마지막 복귀날이 되었죠. 복귀날 중대원이 총 200명이 넘는 부대 보급병 하나인 저는 복귀 물자 차량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탑차를 하고 있었고 사격 훈련이었던 만큼 사용한 탄, 축사탄과 고폭탄을 탄약반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느긋하게 복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 타중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개땡이야! 야 똑바로 센 거 맞아? 왜 하나가 비어? 니네 다 육교 갈래?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K201 고폭탄 유탄 한 발이 그대로 비어버린 것. 정황상 계란 정도의 크기인 유탄이 하늘로 솟았나 바닥으로 꺼졌나 그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대대장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얼굴이 홍익인간이 되셨고 부대에는 비상이 떨어지게 되었죠. 니네 이거 찾을 때까지는 복귀할 생각도 하지마! 이미 사단에서 탄 분출받은 영수증과 탄피대장이 맞지 않자 대대에서 내린 결론은 부대원 중에 누가 뽀렸다 또는 부대 이동하다가 이거 떨궜다가 되었고 대대원 1000명가량이 훈련장 바닥과 산을 샅샅이 뒤지며 복귀를 못한 채 첫날 하루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물자를 전부 실어놓은 탓에 주둔지 편성을 다시 하는 건 미친 지옥이었죠. 막사 다시 지어야 되겠네. 1일차 토요일 다른 대대는 전부 복귀했고 대대장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훈련장 어느 곳에 숨겨놨을지 모름이 양 옆에 있던 산등성이 3개를 수색 지시를 내려버리신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수색과 전투식량 먹기, 담배 피기가 일과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급수시설, 간이, 샤워장 같은 거는 연대지원과에서 철거해 가서 점점 거지꼴로 되어가는데 2일차 일요일 비축했던 전투식량도 1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먹어대니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근처 부대에 요청해서 취사 트레일러 2개와 보급을 요청했고 식사는 이제 가능해졌고 행보관님과 저는 작은 산에 숨어 시간을 때우고 담배만 피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죠. 이 사건의 원흉인 탄약반장님은 죄인처럼 바닥만 벗고 걷는 사람이 되었고 병사들은 담배가 떨어져가자 급기야 한 대에 500원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담배가 한 갑당 2,000에서 2,500원이었는데 개피당 500원이 되었대요. 3일차 월요일 조금씩이지만 사람이 극한에 놓이게 되면 정신줄을 놓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되었고 담배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색 중에 반대쪽 산에서 와 하는 비명이 들려 이번 월드컵 포르투갈전처럼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집결지로 모였지만 그건 옆중대 미친 전우의 장난. 산에서 산으로 찾은 줄 알고 비명을 질렀던 거였죠. 담배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젠 개피당 2,000원. 4일차 화요일 저는 이때 생각했어요. 비록 담배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팔고 피기도 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금일 중에 저도 담배가 떨어진다는 걸요. 치트키를 쓰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대 주임원사가 보직 변경하신 전 행보관님 2등병 때부터 아껴주시고 챙겨주신 분께 부탁해서 19시경 차량 한 대를 끌고 담배 3보루를 사왔죠. 다음날 팔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해 일단 쟁여놨습니다. 4일차 담배값 개피당 5,000원. 5일차 수요일 담배 판매책으로 타 중대 보급병들을 모아 저는 납품을 해주고 소매를 맡기는 구조로 바꿨죠. 수입이 점점 쏠쏠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지꼴을 면치 못하게 되었죠. 담배값이 이때 5일 만에 개피당 7,500원이었습니다. 6일차 목요일 아침 먹고 타중대 돌면서 판매 현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제 탄 찾는 거에 관심이 없고 담배 파는 데만 관심이 있네. 무슨 유통 경로를 뚫어놨네. 체크하던 중에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난데없이 복귀 명령이라니 좀 섭섭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정말 웃기게 된 게 탄실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단에서 수령해올 당시에 사단 측도 탄약반장도 어느 누구도 그 물건에 실물을 세지 않고 불출받아온 겁니다. 결국 탄약반장은 징계 후 보직변경 당하고 소문으로는 전역당했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사단 탄약반도 개탈탈탈탈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득을 본 건 저였죠. 두서없는 걸 재밌게 봐주시면 다른 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보건님 썰렁썰레 자주 보는데 소총탄 13개 보니까 K201탄 분실했던 썰이 생각나서 써봤어요. 지금 보면 고폭탄이라 뉴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군대에서 보급병으로 모든 근무 면제와 행군 면제, 유격 면제 받는 법. 마투인 피자 때문에 중대장님 장기 날아간 썰. 부대 내에 고깃집 차린 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으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이분 무슨 장사꾼인가요?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거? 군대에서 거상을 찍고 계시네. 그 누구지? 진시황 만든 사람? 타건원 장사꾼? 여불위. 약간 여불위 같은 느낌인데. 여불위 같은데요 약간. 아니 근데 담배를 아무리 피고 싶어도 그렇지 5일차 됐다고 한 개 피에 7,500원씩 팔면은 누가 피냐?
나는 안 펴. 참고 말지. 아니면은 옆에서 피고 있는 거 옆에 가가지고 냄새 겁나 맡을 듯 이렇게 코로 계속 그냥 생 연기 계속 들이마시지. 아니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방법인데 나가기는 귀찮고 담배는 엄청 피고 싶고 저도 담배를 옛날엔 폈거든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그 재떨이 있잖아요. 재떨이에 있는 거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뜸 뜨듯이 종이에다 말아가지고 뜸 뜨듯이 요렇게 태우면은 이게 빨지는 못하고 그렇게 불 붙이면은 종이 탄내 플러스 담배 그 연초 타는 냄새가 같이 나요. 그거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색다른 맛이 있지. 담뜸. 담배가 나중에 전쟁 나면은 진짜 큰 기호 물품이 될 거예요. 담배 모자라서 상점을 털 거고 아마 담배가 진짜 저렇게 지금처럼 저렇게 아마 거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담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전 국토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이나 아니면은 담배가 수급되지 않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담배를 한 2박스 정도를 창고에다 쟁여놓는 건 어떨까요? 뭐 물론 담배가 막 유통기한 지나고 그래서 막 찐내가 나고 막 종이도 막 누렇게 되고 막 그러겠지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흡연가들은 아마 한 100일 동안 못 피우고 그랬으면 그거라도 불 붙여서 필라 그럴 텐데 그 한 갑에 한 10만 원씩 팔면은 잘 팔. 금 한 돈에 팔면 되겠다. 금이 한 돈에 지금 33만 원인데 한 돈씩 해가지고 금 한 돈에 담배 한 갑씩 판다 그러면 잘 그렇게 미래를 대비해서 부자가 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분을 보니까 담배가 좀 미래같이 보이긴 하네요. 유하 안녕하세요 보고형. 형이 배틀필드 3를 할 때부터 봤던 시청자입니다. 썰을 몇 개 작성했는데 채택이 안 됐었어요. 그래도 또 적어요. 저는 13년도 125충대에 입대해서 양구에서 훈련받고 일여수교에서 키로수 갈아쳐서 군 대형면허 따고 화천 최전방 부대에서 군생활한 버스 운전병으로 전역한 특수입니다. 제가 자대 처음 갔을 때 생활관을 보고 정말 토할 뻔했어요. 침상이었는데요. 훈련소처럼 생긴 짧은 침상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생긴 침상이었습니다. 물론 부대마크는 다르고요. 총 인원이 110명이었는데 첫 점호할 때 휴가자 파견병 제외하고 제 위로 94명이랑 같이 점호받았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할 때 번호 하나 둘 셋 시작해서 95 번호 끝!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상병쯤 달고 보니 있었던 창문 앞에 관물대로 가려져서 낮에 빛도 안 들어왔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부대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밥도 잘 먹는지, 생활관도 잘 좋은 곳에서 자는지 돌아다니고 차량도 구경하는 행사였는데요. 중대장님이 부모님들 앞에서 생활관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계곡물을 양수기를 사용해 탱크에 모으고 탱크에 연결된 정화기계로 정화시키고 그 정화시킨 물을 저희가 씻고 먹을 때 사용됐습니다. 13년도인데요.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버스 운전병 사수한테 일찍 선택받아서 부식차, 부사수 운행 나가서 단독 운행 따고 일병 2호봉 때부터 버스 부사수로 나갔습니다. 마서님보다 일찍 운행을 나갔죠. 마서님이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 그렇게 버스 운전병이 된 후 사건 전날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배차가 많아서 취침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복귀했습니다. 당직사관님께 운행복귀 신고드리고 생활관에 가서 선임들께 인사하고 나니 배차계원 선임이 저를 불러서 담배 하나 태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 배차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같이 담배 피는데 야 트수야 내일 너 하루 키로수 신기록 찍겠다. 축하한다. 하루 신기록 키로수 신기록 말씀이십니까? 그래 너 내일 출근버스 갔다가 수원 10전비 인원수송 다녀와. 퇴근버스 갔다 와서 수색중대 야간사격 인원수송도 있어. 뛰어. 저는 담배도 제대로 못 피고 벙찐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행정반 들어가서 배차를 확인해보니 미친 지옥의 배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야 운전병 키로수 어느 정도 타면은 포상휴가 받잖아 라고 하면서 너스레 떨 건데 맞습니다. 그런 포상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했던 부대는 그런 게 없었죠. 워낙 키로수가 많아서 그런 좋은 제도는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운전병들 평균 전역할 때 4만 가까이 타고 전역합니다. 저는 반올림에서 4만 탔죠. 우울한 표정으로 샤워실 가서 씻고 저녁 점호 바로 잤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른 애과 다를 거 없이 기상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나 미리 준비해준 아침을 간단히 먹고 차량 점검 후 선탑자와 출근버스 운행 출발해서 사고 없이 복귀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같은 배차였던 수원에 있는 10전비를 가는 배차였죠. 배차 이름을 확인해보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복귀 인원 수송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야되나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대형 버스 선임이 내비게이션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길 찾아가는 거는 해결했는데 이제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가득 채우고 가도 만약에 기름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라고 했지만 정비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름 떨어질 것 같으면 선탑자 통해서 나한테 전화해. 근처 부대 있으면 글로 보낼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하나 또 해결했고 이제 다녀만 오면 되는 일. 기름 가득 채우고 운행 출발 신고하고 출발. 그렇게 10전비 도착 후 공군간부님이 뒤에 탑승하셔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무조건 스톱하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마다 다른 차선에 차가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추고 다시 출발. 미군도 있다 보니까 잘못해서 걸리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멈췄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도착 후 인원을 태우는데 뭐지? 초과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중형버스로 와서 인원 파악 제대로 했는데 운전병인 저와 선탑자 포함 26명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귀 인원 중에 부연대장님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아니 부연대장이 왜 있지? 아니 있어도 다른 차량으로 갈 텐데 부연대장이 미니버스를 타고 간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운전해서 화천으로 가야 된다고?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인원들이 차량 안에 있을 때 출발을 안 하니 부연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운전병 출발 왜 안 해? 인원이 초과라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뭔 인원 초과야? 선탑자도 확인 안 했어? 지금 연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야 인원 목록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왜 인원 초과야? 그 인원 목록에 부연대장님 안 계십니다. 노발대발 지랄병을 하던 부연대장은 방탄으로 뒤통수 개쳐 맞은 것처럼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고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뭔 소리야? 쟤는 왜 탔어? 라는 표정으로 있었죠. 그렇게 선탑자가 확인을 해보니 부연대장은 자차로 훈련 갔다가 자차로 복귀하는 걸로 돼 있고 부연대장이 말했습니다. 뭔 개원들이 무언 일을 이따구로 처리해! 올 때는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고 복귀할 때는 연대 차량 타고 복귀한다고 말을 했는데 말이야! 야 모르겠고 운전병 그냥 출발해! 탑승 인원 초과라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출발해. 그 말에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저를 쳐다봤고 이거 그냥 가야 되나? 그냥 갔다 사고 나면 나 군생활 끝나는데. 안 됩니다. 탑승 정원 초과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너 이 새끼야 나 누군지 몰라? 땡사단 땡연대 땡땡땡 중령님이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부연대장이 책임을 지겠다는데 빨리 가자 좀! 안 됩니다. 중대에 연락하겠습니다. 뭔 중대에 연락을 해? 운전병 너 내려 이 새끼야. 저와 선탑자 중위님 부연대장은 차에서 내린 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운전병 너 왔다 십상 너 완전 미쳤어? 너 이거 완전 명령 불복종이야 알아? 하면서 오른손으로 풀스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선탑자 중위가 급하게 말린 덕분에 뺨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연대장님. 너도 뒤지고 싶어서 이러냐? 부연대장은 나사가 한 개가 아니 한 대여섯 개가 확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선탑자 중위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져주면서 야 땡땡아 중대에 빨리 전화해. 내가 부연대장님한테 말려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대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리니 중대장님과 정비반장님, 행보관님 세 분이 중대장실에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후 중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왔다 십상 야 니가 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랑 전화를 끊으면은 부연대장님께 바로 전화해서 다른 부대 차량 이용해서 복귀하라고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그냥 부연대장님 태우지 말고 선탑자랑 그냥 복귀해 알았지? 그리고 수색중대 야간 사격 배차 취소시켰어. 퇴근 버스 다녀와서 나한테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선탑자 바꿔줘. 그렇게 선탑자 중위와 2-3분가량 통화 후 선탑자 중위님이 부연대장님께 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 중에 부연대장은 전화가 또 왔고 통화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화를 못 참았는지 저에게 너 내가 너 영창 보낸다 알겠어? 어디 병사나부랭이가 중령이 명령하는데 불복종을 해 무시하고 라고 말을 한 뒤 다른 부대 버스 타러 쫄래쫄래 가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부연대장이 저렇게 말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비반장님께서 제가 자대 오기 전에 다른 대대에 파견 나간 운전병을 무시한다고 큰 사건 하나를 하셔서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죠. 이건 나중에 풀고요. 여튼 저는 부연대장을 10전비에다 떨구고 중형버스에 인원을 꽉꽉 채운 뒤 탑승한 간부님들 군 아파트나 BOQ에다가 일일이 다 하나씩 내려드리고 복귀한 뒤 기름을 다시 채우고 퇴근버스에 다녀왔습니다. 기름은 도착하기 5km 전에 빨간불 확 들어오더라고요. 퇴근버스 복귀 후 저는 중대장님께 이 일에 MSG 하나도 없이 다 보고였고 다음날 출근버스 대형버스 하나가 나간 뒤 차량 1일 점검 때 1호차가 오더라고요. 그 차에 연대장님과 부연대장이 같이 내렸습니다. 차량 1일 점검이 끝나고 중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중대장이 전파한다. 왔다 십상이 중대장실로. 중대장실 가니 연대장님, 부연대장님, 중대장님, 정비반장님, 행보관님 다 있더라고요. 부연대장 빼고는 전부 표정들이 싹 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왔다 십상이구나. 내가 너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운전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운전병이 있어서 연대장은 너무 행복하구나. 감사합니다. 그 어제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훈련이 힘들었는지 다들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왔다 십상이가 어디 꼬지르지 말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왔다 십상이한테 내가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부연대장, 운전병한테 사과해. 연대본부 인원들이 잘못한 거를 운전병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다! 연대장이 이렇게 말하니 부연대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사과했고, 중대장님과 정비반장님, 행보관님께서도 사과 후 1호차를 타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부연대장은 연대에서 사라지고 증발을 떠나고요. 1호차 운전병한테 들어보니 저녁만 앞두고 있던 사람이라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막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한 450에서 470km 정도 탄 걸로 기억이 나네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해주겠죠 뭐. 이 글이 올라가면 정비반장님 개빡쳐서 파견 나간 모든 차량 무선탑으로 파견 복귀시킨 썰, 휴가 나갔던 선임이 과자 때문에 징계받은 썰, 자대 들어가서 행정병, 정비병, 버스 운전병, 유류차 운전병, 5톤 운전병한테 러브콜 받은 썰, 예비군 훈련 가서 타이어 체인 치고 취침 시간에 띵까띵까 놀아버린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왔다 십상님께서 올려주신 군대 버스 썰 잘 들어봤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글은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자 일부 단어를 검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시청자 여러분들, 개팬다 1원 여러분들, 유튜브로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오늘 제가 풀어볼 썰은 눈먼 탄도탄 미사일 맞을 뻔한 썰. 저는 해군 함상 근무자로 당시 계급직별 소속은 따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해군이 워낙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개인정보가 술술 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D-1일, 그날은 일주일이 넘는 해상 경비 일정 중에 마무리하는 시기였고, 오전에 제3국 항공기, 한국 북한을 제외한 타국가 항공기를 제3국 항공기라 부르는데요, 제3국 항공기가 카디지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것이 해군 경비 세력에 포착되어 대공작전에 필요한 부서의 증강요원이 배치되고, 오후에는 미식별 선박, 말 그대로 국적 선종,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 해상 초계기에게 발견되어 함교 전투지휘실 간의 전투 배치가 붙고 늦은 저녁까지 조치를 하여 사람들 모두가 피곤에 개찌들어 있었으나 곧 있으면 경비 임무가 교대되고 입항하여서 퇴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겨우 버티는 상태. 여기서 이제 비해군인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모든 전투함들은 소속 함대 전단의 경비구역을 초기화하는 출전 임무를 수행하며 소속함 전력에 따라 많게는 4에서 5직에서 진짜 재수 없으면 일직체, 다른 소속 배들이 와서 가끔 해주는데 1년의 절반 동안 바다 위에 떠있으면 으아! 진짜 재수없으면 일직제라고 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그런 경비 임무를 수행합니다. 출전 임무는 크게 3가지로 임무가 나눠지는데, 육상에 해상 감시 레이더가 있고, 포착하지 못한 표적을 탐지하고, 두 번째, 적의 항공 전력이 육상의 공군 방공 레이더 기지 음영구역에 침투할 수 없도록 대공 감시를 실시하며, 세 번째는 북한 국적의 상선, 어선들이 우리의 해양 통제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제3국 군용기들이 가끔씩 이 카디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는 모두 나오지 않지만 미 식별 선박들이 우리 군 해양 통제구역 MCA 내에서 발견되는 일들이 있죠. 이때는 해군 함정이 기동하여 선박을 식별하고, 만약 적성국 함정이거나 북한 국적 선박, UN 안보리 제재 선박일 경우 VHF 무선망으로 퇴거를 요청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사격, 격파사격 등 통해 해양 주권 사수를 실현합니다. 이분은 간부셨나 본데, 말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방공 식별 구역이래요. 카디지,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자디지, 그리고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차디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어도까지 우리 거로 되어 있는데 지네들이 여기까지 다 먹고서 다 지네 거인 척하고 있네. 뒤질라고. MCA, 해상 통제구역. MCA 해상 통제구역은 우리 바다에 지금 지키는 구역인데, 위에 파란 선이 카디지고 검은 선이 MCA래요. 와, MCA는 엄청 넓구나. 아니, MCA는 거의 미쳤는데? 중국 바로 코앞까지 가네? 산둥반도 앞에까지? 와, 여기까지 다 해. 개 힘들겠다. 저기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거의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정도의 거리를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디데이.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소동들, 3국 항공기와 미 식별 선박이 지나가고 사건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날은 오전 일부터 헬기 초계가 계획되어 있어 AH-159를 출격시키기 위해 사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AH-159예요. 장비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네요. 뭐 광학 장비도 달려있고 막 뭐 이상한 거 많이 달려있네. 레이더도 달려있고. 해상 작전 헬기 AH-159 함정에서 이착함하며 출전 임무 기간 동안 함정 승조원들과 함께하며 해상 초계 임무를 실시합니다. 전시 임무는 수면 감시 레이더로 적 잠수함의 잠망경을 탐지하여 아군 함정에 데이터 링크로 점송하면 함정에서 대잠무장을 발사하여 적 잠수함을 격침하는 협동작전을 실시. 평시에는 기동을 이용하여 함정에서 해상 감시 음영구역으로 비행하면서 미식별 잠수정의 잠망경을 탐색하고 미식별 선박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해상작전 헬기는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으로 경비 임무 간 함정에 편승하여 승무원과 정비사가 모두 함정에서 같이 생활을 하죠. 그렇게 헬기의 이함전 모든 준비가 끝났고 헬기 이함 15분 전 헬기 이함 15분 전 이란 헬기 이함까지 로터 폴딩이 해제되며 엔진 시동 등 모든 준비가 끝났고 고정 체인만 걸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함이 임박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함정의 경납고에 경납하기 위해 로터와 꼬리날개를 접고 있다가 이제 날려야 되면은 요 꼬리날개 접고 있는 요걸 빼고 로터를 피고 그리고 밑에 고정장치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헬기 날리기 직전 상황까지 가는 게 이함 15분 전이래요. 그때 헬기 유도사가 돌연 헬기의 엔진 정지 신호가 전달되었고 조종사가 엔진을 이에 따라 정지시켰습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아해군 대공 감시 자산에 탐지되어 대공 감시 강화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헬기 이함도 중지가 된 거죠. 헬기의 이함이 취소되자 현장 지휘관이 비행갑판에 안전망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헬기 이착함을 위해 펼쳐지는 안전망이 옆에 양쪽에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고 안전망이라 그러나 봐요. 조금 더 버텨주는? 그때 별안간 방송기에서 훈련에서나 듣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총원 전투 배치 실전! 총원 전투 배치. 전투가 임박하여 군함의 모든 승조원들이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과업을 중지하고 개인별로 정해진 전투 배치 임무로 배치함을 뜻하며 상황에 따라 앞뒤로는 실전, 훈련 등의 구령을 추가하여 상황을 구별합니다. 전투 배치 시 함영별로 상이하나 전투함들은 대부분 1분에서 2분, 야간에는 2에서 3분 시간 내에 전투 배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물론 기준이 이런 거지 실제로는 3분 이상은 걸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난데없이 붙은 총원 전투 배치, 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행갑판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던 현장 요원들, 함교에서 바다를 감시 중이던 견시 요원들, 중앙조정실에서 기관을 감시하던 기관부 요원들, 취사장에서 식사 중이던 조리병들, 중갑판에서 헬기 추락에 대비해서 고속단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인원들까지 많은 날에 날벼락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전투 배치 지시가 떨어지자 모두를 분주하게 배치 장소로 미친듯이 뛰어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승조원들이 신속하게 배치되어 전투에 대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고 저는 방독면을 놓고 왔다는 걸 깨닫고 배치 장소에서 벗어나 직별 사무실에 가던 중 승조원 식당에 설치된 TV에서 나오던 뉴스를 보고 뭐야? 자동으로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뉴스 속보에 08시 55분 공습 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고 방송 청취 울릉도 공습 경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들이 진지하고 분주한 목소리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울릉도 현재 제가 타고 있는 함정은 단 100km도 안 떨어진 날만 좋으면 육안으로도 관측 가능한 섬에 공습 경보가 떨어진 겁니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란 불구덩이로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하필 그것도 오늘 내가 군생활 중에 경비 임무 중이라니 저는 그 당시에 아무 생각도 못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정박해서 알아보니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우리 영해의 홍계 어장이 위치한 곳에 착탄하여 재수가 없었으면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우리 어선들도 맞을 뻔했죠. 특히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해군 함정은 실제로 수십 마일 내에 미사일이 착탄하는 걸 봤다고 하니 말 그대로 눈먼 미사일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적의 무모한 도발에 귀중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 이 이후 수일에 걸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해안포 발사, 아군 군용기에 대한 대공 위협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1함대에서 평화롭게 정박 중이던 전투함정들도 아침 대바람부터 긴급 출항이 걸려 모조리 바다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도 웃지 못할 후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단순히 정은이가 칭얼거리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상황이 끝나고 전역하여 개펜다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썰을 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북한 상선보다 불친절한 우리 어선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퀼란님께서 올려주신 북한 빌리겠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사일이나 포 같은 것들을 지네들은 훈련이라고 쏘겠지만 우리 쪽하고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 뭐가 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쏴제낀 게 잘못하면은 우리 함선들이 맞을 뻔했네요. 근데 쟤네 레이더 기술 정도로 우리 함선이나 함정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떠 있는 걸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확인하고서 그 근처에다가 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걔네가 쏴가지고 자기네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맞을만 하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레이더로 보고서 갈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조준 사격했는지 안 했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조준 사격 한 개 맞으면은 뭐 벙커 하나 날려야죠 뭐 북한 애들 거. 뒤질라. 이 새끼들 그 비트코인 그 해킹해가지고 수십 조인가 수백 조인가 벌었다 그러더니 그걸로 갖다가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계속 미사일 쏘고 쇼를 해요.